서기 17년 5월 26일 바루스 페베를 설욕한 개선식이 있고 얼마 후 티베리우스가 파르티아 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아르메니아 왕 계승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게르마니쿠스를 시리아로 보냈습니다.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보노네스가 아르메니아 왕 칭호를 받고 돌아가서 백성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정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시리아에 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새 왕으로 제노네스를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제노네스는 폰토스 왕 후손이고 로마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 쪽에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잃으면 극동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고 파르티아가 지중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제노네스에게 대관식을 해주고 왕을 포섭하라고 게르마니쿠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 환호 속에 대관식을 무사히 마치고 게르마니쿠스는 시리아로 가서 보노네스를 감옥에 넣고 시리아 총독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피소가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 파르티아 왕과 접경지역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도 맺었습니다. 피소와 게르마니쿠스는 예전부터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피소 부인 프랑키나는 황후 쪽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파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게르마니쿠스와 피소가 외지에 가면서 돌아와서 만찬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피소의 귀가가 늦는 바람에 게르마니쿠스 혼자서 음식을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몸에 신혈이 나서 먹은 것을 모두 토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고열로 시달리기를 3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여름철에 창궐하는 괴질과 유사한 증세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괴질로 고생하다가 서기 19년 10월 10일 33세에 죽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혈기 왕성한 남편이 괴질 따위로 죽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마법을 걸었거나 독이 든 음식을 먹게 해서 죽었다는 쪽으로 생각이 쏠리고 있을 때 플랑키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독이 든 음식을 먹게 해서 죽었다고 의심받을까 겁난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아그리피나는 독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신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독살당한 게르마니쿠스 운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비슷하다.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 30대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가족의 관계로 희생되었다. 게르마니쿠스가 왕으로 태어나 자유로운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적 업적을 능가했을 것이다. 게르마니쿠스 신화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독사를 사주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가족의 관계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기에 물려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가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게르마니쿠스도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티베리우스가 피소를 시켜서 독살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죽고 두 달이 지난 12월 중순 이탈리아 남쪽 브린디시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민회복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민심을 선동했습니다. 아그리피나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편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나타난 근위대 3계대대 병력이 아그리피나를 에워싸고 삼엄한 경계를 폈습니다. 아그리피나와 함께 배에서 내린 군복 차림의 비텔리우스와 카이키나 그리고 벨라니우스가 근위대 병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그리피나 부탁으로 따라왔지만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짓으로 반역 의사가 없음을 근위대 병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근위대 병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신화로 들떠있는 사람들이 아그리피나 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피나와 어린 자녀들을 태운 마차가 아피아 국도를 따라 로마로 가는 동안 여러 번 지체했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의를 표하려는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복한 사람은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모략을, 가난한 사람들은 몸에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서 태우곤 했습니다. 일행이 로마에 가까워지면서
연도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근위대 병사들 무언의 강압 때문에 불순한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운 자들은 없었습니다. 아그리피나와 함께 귀국한 비텔리우스, 카이키나, 벨라니우스 세 사람이 피소를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그리피나 지시를 무시하고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피소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게르마니쿠스가 3일 동안 고열과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피소 재판은 고발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소가 소환당하고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원로 의원들이 모인 건물 주변으로 민회 복고주의자들이 모여들었고 원로 의원들은 시위 군중을 무서워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피소가 법정에 출두하던 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죄로 풀려나더라도 우리들 손에서 도망칠 수 없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피소는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살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소 사건 이후에도 아그리피나는 민회 복고주의자들을 선동하면서 내란을 부추겼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티베리우스가 서기 23년 로마에서 하룻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근위대 세계대대 병력을 시가지로 불러들였습니다. 로마 시내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고 불문율이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집정관 호위무사도 투니카 위에 짧은 망토를 걸치고 나무다발 속에 도끼날을 숨긴 파스케스를 들고 다녔습니다. 아그리피나가 민회 복고주의자들을 선동하면서 말썽을 피우니까 티베리우스가 강경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로 의원들도 근위대 시가지 주둔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위대 로마 시가지 주둔 이후 민회 복고주의자들은 더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그리피나가 친구들을 황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그리피나 귀국 후 팔라티노 언덕 황궁에서는 불편한 동거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황후 리비아, 티베리우스 아들 카스토르, 클라우디우스 누이 리비아, 아그리피나와 그녀의 5 자녀들이 황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그리피나 친구들도 황궁 출입이 빈번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딸 살로메와 함께 로마로 돌아온 헤로디아와 풀크루스와 프로클라 자매, 그리고 아렌티우스의 부인과 도미티아스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처럼 유대 여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친 베레니케와 심하게 말다툼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기 13년 아그리피나와 모종의 약속을 한 헤로디아가 유대로 가서 안티바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당시 헤로디아는 38세였고 안티바는 43세였습니다. 안티바 장인 아레타스 왕이 공주의 지참금으로 주었던 마케로스를 돌려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안티바는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마케로스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바티아인들의 공격과 광야의 수도원 에세네파가 2 사람의 재혼이 옳지 않다면서 비난을 퍼붓는 바람에 서기 29년 갈릴리 호반의 티베리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기 26년 마침내 베레니케가 티베리우스에게 아들의 유대왕 유너를 말할 기회가 왔습니다. 유대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10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니까 베레니케가 안토니아에게 아들의 유대왕 유너를 부탁했습니다. 안토니아가 말하기 전에 티베리우스가 먼저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프로클라에게 남편을 따라 가라고 했습니다. 황후는 아그리피나가 친구들을 황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도미티아스를 꼬드겨서 풀크루스를 조작 간통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간통 상대는 기사 계급의 플루니우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4번 결혼했습니다. 2번째 부인 풀크라가 임신 중에 이혼당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출생한 클라우디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혈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클라우디아가 결혼하고 풀크루스와 프로클라 쌍둥이 자매를 낳았습니다. 자매들도 황제의 핏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그리피나가 풀크루스와 프로클라 자매를 혈연관계를 인정하니까 황후가 풀크루스를 조작 간통으로 제거했습니다. 보나마나 다음 차례는 프로클라였기 때문에 티베리우스가 유대로 보내버렸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간통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율리아에 대한 연민과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수씨 안토니아에게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골백 번이나 들 때도 있다. 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기원전 21년 율리아와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재혼할 당시 신랑은 42세였고 신부는 18세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24년이나 되는데도 결혼 생활 9년 동안에 5자녀를 낳았습니다. 아그리빠가 병사하니까 황제가 율리아와 티베리우스 혼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티베리우스에게는 부인 빕사니아와 아들 카스토르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그리빠는 티베리우스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의 딸과 이혼하고 장인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티베리우스는 수치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율리아와 초야도 치르지 않고 외지로 나돌면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황제는 티베리우스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기원전 6년 로도스 섬에 가 있다가 서기 2년 로마로 돌아오게 된 사연도 조작 간통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리아와 그 당시 40세였던 율루스 안토니우스가 간통했다면서 황후가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율루스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13년 법무관을 지냈으며 집정관을 거쳐 속주 총독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각별하게 생각하니까 황후가 그를 없애려고 율리아와 간통으로 엮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루스 안토니아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닮아서 체격이 우람하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변호사를 사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체포 즉시 죽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는 치욕스럽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율리아 간통 사건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티베리우스가 모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율리아가 죽고 13년이 지났는데도 아그리피나는 아직도 검은 옷에 상장을 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상중인데 간통으로 고소하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죽이거나 유배 보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황후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었겠니? 티베리우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나는 모든 공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모자간의 의절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카프리 섬으로 갔습니다.